메릴랜드 대학의 연구팀이 개발한 3D 프린터로 이소골을 출력하는 연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골은 중위에 있는 3개의 작은 뼈로 고막의 소리를 안쪽의 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소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청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소골이 손상된 경우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체 보형물을 만들어 이식하였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환자마다 이소골의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달라 완전히 딱 맞는 이식 보형물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환자에 이식할 3D 프린터 보형물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시체 해부용으로 기증된 시신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고해상도의 CT로 귀 안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환자에게 맞는 형태의 이소골 보형물을 출력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전보다 작은 크기의 3D 프린터 출력물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한 3D 프린터 덕분에 연구팀은 밀리미터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정확도로 3차원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한 이식 기술의 장점은 바로 생체 소재를 이용한 바이오 3D 프린터로 메릴랜드 대학의 제프리 허쉬 박사는 다음 단계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보다 생체에 적합한 물질을 출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개발 계획에서 결정된 3D 프린터의 빌드 사이즈와 정밀도, 그리고 가공 시간에 대한 규격을 만족시키기 위한 광학 구조의 구성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터와 관련된 광학 기술을 조사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3D 프린터에 적용할 수 있는 광학 모듈에 대한 설계 규격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선영태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개발 중 어떤 주제를 배워보는 시간인가요? 네, 이번 시간 주제는 광학 모듈 설계하기입니다. 광학 모듈을 설계하려면 광학 기술을 이용하는 공정부터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네, 3차원 3D 프린팅에서 광학 기술을 이용하는 공정은 크게 광저용 공정과 선택적 소결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광학 모듈 설계를 위해 이 두 공정에 대해 먼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광조용 공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저용 공정은 광경화 수지를 컨테이너에 넣은 다음에 자외선 또는 레이저에 직광된 빔을 재료 표면에 주사하여 재료를 경화시킵니다. 그러면 단면이 생성되는데 이를 적층하여 최종적으로는 3차원 성형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이저 형성 방법에 따라 주사 방식과 전사 방식이 있는데 각 방식에 따라서 광원과 광학계의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규격서 및 설계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주사 방식과 전사 방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사 방식은 직광된 레이저 빔을 이용해 수지 표면을 주사 또는 해칭함으로 레이저가 닿은 부위를 수지를 광경화시켜 고체 단면을 형성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전사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네, 전사 방식은 단면을 한 번에 경화하는 방식으로 광 패턴을 수지 표면 위에 조사하는 공정이에요. 그럼 주사 방식과 전사 방식에 필요한 장치도 다르겠네요. 그렇죠. 주사 방식의 경우 광원을 주사할 수 있는 장치와 레이저 빔을 직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와 반면 전사 방식은 광원, 패턴 형성기, 초점 광학계가 필요하고요.
네. 그럼 강사님 선택적 소결 공정은 무엇인가요? 선택적 소결 공정은 주로 높은 에너지의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하여 재료 챔버에 담겨진 고분자 파우더를 소결 또는 용융시켜 단면을 형성하여 최종적으로 3차원 성형품을 제작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레이저빔을 사용한다는 면에서 광조용 주사 방식과 비슷한 편인가요? 네, 맞아요. 직광된 레이저빔으로 파우더 표면 위를 스캔하는 것이 주사 방식과 유사하죠. 그래서 선택적 소결 공정에도 광원, 주사 장치, 직광 장치 등이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사 방식에는 또 광원과 초점 제어 광학계 그리고 재료 표면을 주사할 수 있는 광학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각각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먼저 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광원은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재료에 적합하게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광저형 공정에서 주로 자외선 레이저가 사용된다는 것 아시죠? 네. 자외선 레이저가 사용되는 이유는 광경화성 재료의 반응 파장대가 주로 자외선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저형 공정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주로 자외선 영역에서 반응하는 광계 시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선택적 소결 공정에서 사용되는 레이저는 적외선 영역의 고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레이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선택적 소결 공정에서는 어떤 종류의 레이저를 사용하나요? 대표적으로 CO2 레이저가 있어요. 적외선 에너지는 고온이고 재료를 소결 또는 용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광학계를 설계할 때 레이저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사님, 주사 방식의 광학계는 광원으로부터 생성된 레이저빔을 최종적으로 재료 표면에 직광하고 또는 주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광학계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가요? 네, 광학계를 구성할 때 레이저의 종류를 고려해서 선정해야 하는데요. 광학계의 역할을 재료 표면을 광학계의 초점면과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요구되는 빔의 크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로는 빔 익스펜더, 반사경, 주사장치와 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네, 주사 방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재료 표면에서 레이저빔의 직경을 작게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레이저빔이 직경이 작을수록 가공 해상도가 높아져 정밀한 성형품을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작은 빔 사이즈는 주로 경로를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상도와 가공 시간을 고려해서 광학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광학계가 빔 익스펜더인데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조합으로 두 개의 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빔의 직경 크기를 조절하고 빔의 광 분포를 균일하게 만드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반사경은 광의 방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반사경은 좁은 영역에서 긴 광 경로를 생성할 때 필요하며 광의 방향을 전환하여 렌즈와 렌즈 사이 또는 다른 광학계로 광이 입사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사경은 특수 코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수 코팅까지요? 네, 레이저의 파장대에 따라 전반사가 일어나게 반사경의 표면에 특수 코팅을 하기도 합니다. 아, 주사 장치가 정렬된 광을 원하는 대로 표면 위에 도달하게 위치 제어를 수행하고 동시에 속도 및 가속도를 제어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반사경의 특수 코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레이저 빔의 위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여 반사경을 회전시키는데요. 이때 레이저의 종류에 맞춰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수 코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마지막으로 초점 렌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3D 프린터에서 가공 전 영역에서 재료 표면이 초점면과 일치되기 위해 특수 렌즈를 사용하는데요. 주사 미러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표면에 초점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면에 초점면이 생기게 돼요. 이때 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렌즈의 입사각에 따라 초점 위치를 보정하면 재료 표면에 초점이 맺힐 수 있게 되죠.
강사님, 빌드 사이즈는 광학계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초점 렌즈의 사용 이유처럼 빌드 사이즈가 전 영역의 레이저의 초점이 형성되기 위해서예요. 또한 레이저빔은 입사각에 따라 원래의 원형 단면에서 타원형 단면으로 바뀌는데 이것 역시 레이저 주사 경로 생성 시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빌드 사이즈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초점면을 들 수 있어요. 빌드 사이즈에 따라 재료 표면에 초점이 생길 수 있도록 초점을 설계해야 해요. 또한 레이저빔 역시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및 단면 크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주사 경로 및 속도를 제어하도록 설계합니다. 여기서 잠깐 빌드 사이즈의 레이저 빔의 모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 빔의 모양은 재료 표면에 입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변형됩니다. 레이저 빔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및 단면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주사 경로 및 속도를 제어해야 합니다. 이러한 레이저 빔의 모양은 특수 광학계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사 방식 광조형 공정도 주사 방식 광조형 공정처럼 광원이 파장으로 재료의 광 대시제에 반응 파장대 내에 있어야 한다. 광 패턴을 만들기 위해 충분히 큰 광이 입사되어야 하고 이때 램프 광을 많이 사용한다. 램프광이 레이저보다 상대적으로 큰 면적의 광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에너지 피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하세요? 좀 전부터 있었는데 너무 집중했는지 모르던데요. 전사 방식 광조형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럼 우리 함께 광저형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와 램프 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광조형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광원은 수은 램프로 알고 있는데요. 빛의 파장대가 넓으면 빛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파장대가 자외선 영역인 365나노미터와 가시광선 영역인 405나노미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사님, 수은 램프에 존재하지 않는 파장을 사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제논과 결합된 램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광의 세기가 클수록 짧은 시간에 단면을 경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00W 출력의 램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광조형 공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램프 광원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광조형 공정에 사용되는 램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네요. 이런 광조형 공정에서는 램프와 LED 형태로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자외선 영역에 가까워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 주의사항들을 검색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강사님 덕분에 광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원 프린팅에서의 광학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주사 방식 및 전사 방식에서의 광원 및 광학계의 구조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강사님, 광학계 설계 규격서에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야 하나요? 광학계 설계 규격서는 조형 방식과 재료에 따라 달리 작성할 수 있는데요. 보통 광원을 포함해서 재료를 경화 또는 소결, 용융할 수 있는 광 에너지가 재료 표면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떤 항목들이 파악해야 하나요? 네, 광원 및 광학계의 성능, 광원, 가공 속도, 그리고 수량과 비용,
광학계 재료 및 마감, 사용 가능 재료 및 유지 관리, 그리고 수명 안전 사항과 운영 환경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설계 규격서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광원 및 광학계의 성능은 최종 성형품의 품질과 가공 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가공 시간은 더 많은 가공 경로로 인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형물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관 부분은 작은 빔으로, 내부는 큰 빔으로 주사하여 품질과 가공 속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광원은 사용 가능 광경화 수지의 반응, 파장대에 맞게 설계해야 하는데요. 가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높은 파워의 광원을 사용합니다. 가공 속도에는 주사 미러의 회전 속도와 가속도가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영향도 있나요? 네, 광원의 파워와 재료의 경화 속도와 주사 미러의 최대 주사 속도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전사 방식의 경우에는 재료의 경화 속도에 따라서 전사 시간이 정해지고 주사 방식에 비해 매우 빠른 가공 속도를 가질 수 있어요. 전사 방식과 주사 방식에 따라 가공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도 다르네요. 그런데 수량은 어떤 구성의 수량을 말하는 건가요? 수량이요? 레이저의 개수를 말하는데요. 보통 한 개의 레이저가 사용되는데 빌드 사이즈가 크게 2개 이상을 고려합니다. 레이저의 개수만큼 광학계가 설치되어야 개별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강사님, 설계 규격서의 비용도 들어가던데요. 3D 프린팅의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3D 프린터에서는 광원 및 광학계의 비중이 전체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가격을 고려해서 광원의 비용을 산정해야 하는데 광원의 최대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광원 선정할 때 많이 찾아봐야겠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광원의 파장대에 따라 광학계 재료를 선정해야 하는데 렌즈는 안티 리플리케이션 코팅이 되어 최대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렌즈를 통과해야 하고 반사경의 경우 전반사가 일어나게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3D 프린터는 매우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광학계에 사용되는 기계 부품의 마감은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하고 광원을 바탕으로 사용 가능한 재료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죠. 설계 규격서를 작성하려면 많은 정보 검색이 필수일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설계 규격서에 설계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광은 작은 이물질에도 난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광학계를 유지 보수하는 방법도 작성해야 하고요. 광원의 수명도 작성해야 해요. 그래서 안전사항도 설계 규격서에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높은 에너지의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작성은 필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학계를 운용하기 위한 환경, 즉 온도와 습도를 포함해 광학계 구동을 위한 전기 파워 등도 작성해야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강사님, 설계 규격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설계 규격서를 작성했다면 설계 제작도를 작성해야겠죠? 설계 제작도요? 네. 광학계 설계를 위해 제작도를 작성하는데 제작도는 부품도와 조립도로 나눠 작성합니다. 따로 작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부품도는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부품 가공을 위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데요. 형상, 치수, 재료, 마감, 공차, 가공 정보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요. 조립도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품을 포함하여 조립에 대한 과정, 동작 범위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광학계 평가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사 방식 공정의 경우 레이저빔 초점의 크기 및 모양, 파워와 주사 장치의 정밀도와 속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전사 방식 공정의 경우에는 광 패턴의 정밀도와 파워에 대해 평가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SLA, SLS 공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LA와 SLS 공정에 대해 확인해 보셨나요? 이번에는 규격서를 바탕으로 광학계 설계 규격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설계 규격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했나요? SLA 방식을 사용했네요. 잘 확인하셨네요. 그럼 적층 두께는 얼마나 되나요? 0.01에서 0.1mm까지 아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설계 규격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엔 최대 제작 크기와 레이저 소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300 곱하기 300 곱하기 300mm까지 제작이 가능하고요. 솔리드 스테이스 블루 엣지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공급 전원은 AC 230V이고 소비 전력은 50에서 60Hz, 장비 무게는 500kg입니다. 설계 규격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강사님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계 규격서 작성 및 설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3D 프린터 관련된 광학 기술을 조사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3D 프린터에 적용할 수 있는 광학 모듈에 대한 설계 규격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는 하이브리드형 시스템 설계하기인데요. 하이브리드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요? 하이브리드 3D 프린터는 3차원 프린팅에서 이종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 또는 이전 없던 기능을 가진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DMLS와 CNC 머시닝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공정과 DP와 광조형 공정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그리고 FDM과 DP를 이용한 하이브리드와 FDM과 UC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및 로봇 기반 3차원 프린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류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이름이 길어서 그렇긴 한데 공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럼 빨리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DMLS는 SLS와 동일한 공정이며 금속 파우더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속 파우더를 이용한 공정에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CNC 공정으로 매 층 또는 수층마다 머시닝을 병행해서 SLS 공정의 표면 거칠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SNS 장비에 결함해서 탄생한 공정이죠. 하이브리드 3D 프린터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해도 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DP와 광조형 공정의 하이브리드는 어떤 건가요? DP는 유동성을 가진 액상 또는 페이스트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가 토출됨과 동시에 경화시켜야 하는데요. 바로 이 작업을 위해 광경화성 재료를 토출하고 광을 이용해서 곧바로 경화시키는 방법이죠. 강사님, FDM과 DP를 이용한 하이브리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FDM 공정은 열 가소성 재료만 사용할 수 있고 DP 공정은 주로 열 경화성이며 유동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용 재료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용 재료가 다르면 어떤 차이점이 생기나요? 네, FDM에서 사용 가능한 재료는 ABS와 같이 비교적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기도 하고 DP 방식에 비해 가공 성능이 우수한 장점이 있어요. 반면 DP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는 매우 다양하기도 하지만 유동성 재료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분자 복합재가 사용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방식을 결합해서 기계적 성질의 우수한 구조물 제작과 다양한 복합재를 사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성형품을 가공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벌써 하이브리드 3D 프린팅 공정 방식에 대해 반을 이해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FDN과 UC를 이용한 하이브리드에 대해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UC는 금속 박판을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판이나 이전의 층과 접합을 시키고요. 또 CNC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면서 3차원으로 성형하는 공정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네, 그 단점을 찾아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료의 처짐 현상이요. 소프트 재료가 없을 경우 UC 공정으로 인해 재료의 처짐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정답입니다. FDN 공정을 이용해서 빈 공간에 서버트 형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버트 재료는 가공이 끝나면 제거 가능하며 내부가 빈 3차원 금속 성형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내부가 빈 3차원 금속 성형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로봇 기반 3차원 프린팅은 어떤 장점을 가진 방식인가요? 네, 로봇 기반 공정은 CNC 장비처럼 툴 매거진이 있고 이를 로봇의 그리퍼에 장착하여 여러 종류의 헤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FDN과 같은 장비로 구조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로봇으로 전자부품 등을 가공 중에 픽 앤 플레이스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CNC 공정에 포함된 하이브리드 3D 프린팅에는 뭐가 있는 거지? 우선 CNC 공정의 종류에 대해 찾아보는 게 어때요? 네, 그러면 한번 제 3축 제어의 CNC 공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잘 되고 있어요. CNC 공정의 3축과 그 이상 되는 CNC 가공 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3축과 3축 이상의 CNC 공정의 장단점이요? 강사님 말씀대로 정리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이브리드형 빌드 장치 설계 규격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성형품의 정밀도, 속도 등에 대한 정보 및 노즐, 광학계, CNC에 대한 정보 포함하는 성능과 CNC 장비 및 로봇의 각 축의 길이 및 이동 가능 거리에 대한 정보, 그리고 CNC 장비 및 로봇의 최대 가공, 이송 속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CNC 장비의 스핀들 회전 속도와 최대 토크 및 로봇의 경우 최대 이송 하중을 포함시켜 기술해야 합니다. 툴 체인지 속도를 설계 규격서에 작성해야 하는데 여러 개의 툴을 사용할 경우 툴 교환 속도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SLA 시스템의 광원은 머큐리 아크 램프, 제논 램프 또는 레이저 소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큐리 램프나 제논 램프는 사용 시간에 따라서 광원의 출력이 저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또한 취급 안전상 매우 위험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LED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LED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 측면에서나 안전성 측면에서 또한 크기 측면에서 시스템 디자인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